안녕하세요, 인큐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입 개발자를 준비하고 계신 취준생 분들을 위한 자바 기술 질문 초급 1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초급 1편으로 나온 이유는 이제 자바에 대한 기술 질문 리스트가 방대하고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1편, 2편으로 나눠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제 취준생 때 또는 주니어 개발자 때 이직할 때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 진짜 실제 경험을 기반을 해서 재편성해서 자주 나오는 질문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컴파일 과정을 말해봐라. 이걸 이제 정리된 걸 한번 같이 봐보면요. 이게 자주 물어보는 편은 아니지만 물어볼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처음에 자바 책을 봤을 때 이 자바가 어떻게 컴파일러 되는지 이런 내용이 책에 있는데 그만큼 제일 중요한 거죠. 책에 제일 앞에 있다는 게. 이런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이제 코딩을 한 친구인지 구분도 할 수 있고 기초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간단히 봐보면은 자바가 이제 저희가 자바 파일을 생성해서 이제 코딩을 하고 이걸 이제 컴파일러 하면은 이제 빌드를 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그게 자바 컴파일러를 통해서 자바C의 명령어를 통해 바이트 코드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 클래스 로더를 통해 JVM 대에 로드가 됩니다. 실행 엔진을 통해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계로 해석된다. 이런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실행 과정을 한번 이제 보고 가면은 기본기가 되어 있는 신입이구나 이런 판단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이렇게 잘 대답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게 이거는 이제 제가 카카오 이제 계열사에서 저 이제 컴파일러 과정을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질문인데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차이점은 뭐냐? 이거는 저도 이렇게 그렇게 잘 대답을 하지는 못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차이점이 뭔지 잘 정리해준 블로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직접 찾아보고 정리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링과 스트링 빌더, 스트링 버퍼의 차이점은 뭐냐? 이거 진짜 제가 이제 신입 때나 뭐 처음에 이제 이직을 준비했을 때 진짜 자주 엄청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고요. 정의된 걸 같이 봐보면은 뭐 스트링은 불변 객체입니다. 그리고 스트링 빌더, 버퍼는 가변 불변 객체가 아닙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스트링 버퍼와 빌더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빌더는 비동기 방식이고 버퍼는 동기 방식입니다. 이렇게 주로 답변을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질문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크게 전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스레드 세이프란 단어를 아시나요? 이제 이거를 왜 물어보는 게 스트링 버퍼와 빌더는 차이점이 동기냐 비동기냐 이제 이런 기준이 있는데 비동기는 스레드 세이프 하지 않고 동기는 스레드 세이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링 빌더와 버퍼와 함께 스레드 세이프라는 키워드를 같이 넣어서 검색을 해보면은 좀 더 자세히 정리된 블로거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거 좀 더 심화된 질문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스트링이 불변 객체인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불변 객체인지 그 내부적인 이제 메커니즘은 안 찾아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찾아보고 이제 넘어가신 분도 많을 텐데 그래서 스트링은 왜 불변 객체인지 이유를 설명해달라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들어본 N사나 K사 이런 회사를 가고 싶다면은 이런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더 심화된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보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바의 접근 제어자의 종류와 특징.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되게 자주 물어봅니다. 어떤 게 있는지 정도만 같이 한번 봐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퍼블릭이 있고 프로텍티드 있고 디폴트, 프라이빗 네 가지가 있고 네 가지의 특징을 보고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OPP 객체 지향의 네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 이것도 뭐 기본 기초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은근 당연한 건데 대답을 못하고 온 친구가 되게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게 있는지만 보고 넘어가 보자면은 추상화가 있고 캡슐화, 상속, 다양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답변을 했을 때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질문이 그렇다면은 캡슐화와 은니가의 차이는 뭐냐 이런 질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객체 지향의 5대 원칙 이거 또는 솔리드가 무엇이냐 물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뭔지 몰라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솔리드가 저는 카트라이더를 할 때 그 솔리드라는 차밖에 생각이 기억 안 나는데 나중에 답변을 못하고 이제 찾아봤을 때 이런 객체 지향의 5대 원칙의 그 앞글자를 딴 그거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단일 책임 원칙, 개방 폐쇄 원칙, 리스크 지원 원칙,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의존 역적의 원칙.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답변을 못했지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5대 원칙이 객체 지향적으로 코드를 짜는데 원칙이 되고 이거를 이해하고 코드에 녹였을 때 객체 지향적인 코드가 되기 때문에 꼭 알고 넘어가는 개념이면서도 이제 또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서 이게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구현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디자인 패턴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고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을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JVM 메모리 구조. 이거는 이제 제가 뭐 한 10군데 면접을 본다면 5군데 정도 면접에서 물어본 적이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면접관이 된다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JVM 메모리의 구조는 보시면 아까 컴파일러 과정에서 여기에 이 부분이 자바 퓨처 머신 JVM을 말하는 거고요. 이걸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메서드 에리어 영역이 있고 힙 영역이 있고 스택 영역이 있고 이런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힙 영역을 더 이제 세분화해서 보자면은 힙에서는 자바의 그 GC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역이 어떤 영역이 있고 역할이 어떤 건지 또 뭐 내가 코드에서 어떤 코드는 어떤 영역에 적재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공부해 보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클래스 객체 인턴스의 차이점은 뭐냐? 이거는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 차이점은 뭐냐? 제가 이제 취준생 때는 이 질문의 의도가 정확히 뭔지 몰라서 인터페이스 특징과 추상 클래스 특징 이런 걸 이렇게 막 표로 정리해서 외워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거에 질문했던 의도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인터페이스는 확장과 관련돼 있고 추상 클래스는 공통된 부분을 추상화해서 묶는 데 관련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지 물어봤던 것 같고요. 이제 준비를 해 간다면 각각의 이제 특징을 정의를 해서 가는 거와 동시에 각각의 이제 인터페이스는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되고 추상 클래스는 이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되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가는 게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세션에 대해서 아냐 왜 처리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걸 물어보시면 알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렇다면은 체크드 입세션과 언체크드 입세션의 차이는 아냐 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검색해 보면은 입세션에 보면 이렇게 외 처리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에러는 보고 이셉션은 보고 이셉션은 또 이렇게 파생된 이런 세분화된 이셉션들이 있고 이런 것들 이렇게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정리해 보시고 가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콜바이 레퍼런스, 콜바이 밸류의 차이점은 뭐냐? 네, 이것도 이제 검색해보면 많이 차이점이 뭔지 나오기 때문에 꼭 찾아보시고 진짜 자주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질문들은 진짜 다 자주 나온 질문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빈도수가 높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면접관한테 답변을 했을 때 그럼 또 면접관은 또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자바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에 속할까요?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 부분까지 알아보시고 가시고 답변하시면 되고 간혹 맞게 대답을 했는데 정답은 콜바이 밸류입니다. 근데 콜바이 밸류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닐 텐데 하면서 약간 페이크를 넣으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왜 콜바이 밸류인지 이걸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한다면은 더 눈에 띄는 그 인재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의 차이점. 네, 이것도 자주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이고 이제 검색하면 이제 수도 없이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 보시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특징을 대답을 하는 것과 동시에 아까 제가 뭐 객체 지향의 네 가지 특징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 했었는데 이 두 가지는 객체 지향의 네 가지 특징 중에 다양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좀 더 마음에 드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제 1편에서 준비한 질문은 이렇게 11가지고요. 다음에는 좀 약간 심화된 질문 플러스 2년차, 3년차 주니어 개발자분이 자주 물어볼 수 있는 질문 편으로 구성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준비된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됐었다면은 더 좋은 이제 기술 질문 리스트를 계속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자 인큐입니다. 오늘은 자바 기술 질문 초급 두 번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초급 1에서는 이제 신입 개발자 위주로 이제 편성된 질문 리스트를 정리를 했고 오늘은 신입 개발자, 주니어 개발자 2년차 사이에서 3년차 주니어 개발자를 위한 질문을 섞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시맵과 해시테이블, 콘크리트 해시맵의 차이는 무엇이냐 정리된 이제 내용을 같이 봐보면요. 뭐 이 세 가지의 특징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해시맵 같은 경우에 동기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시테이블과 콘크리트 해시맵은 동기화 보장이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물어봤을 때 의도는 스레드 세이프 하냐 그거에 대한 걸 이제 아는지 물어본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게 중요 키워드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가적으로 이제 특징은 해시맵은 널이 허용이 안 되고 그 해시테이블과 컨커런트 해시맵은 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해시테이블과 컨커런트 해시맵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게
이 성능과 연관이 있습니다. 정의된 걸 보면 성능은 콘커런트 해시 맵이 더 우수하다. 이유는 이 두 가지는 구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해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서드 전체에 락을 걷는 방식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콘커런트 해시맵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여러 세그멘트를 두고 각 세그멘트마다 별도의 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한번 코드로 같이 봐보겠습니다. 코드는 이제 까보기 위해 미리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놨고, 이제 해시 테이블에 들어가 보면은 보는 것 같이 메서드 전체에 싱크로라이즈로 락이 걸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컨커런트 해시맵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했을 때 메서드 전체에 락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렇게 락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현 방식이 다르고 이게 성능에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 첫 번째 질문은 스레드 세이프한 키워드와 구현 방식이 다른 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질문을 정의한 게 스레드 세이프 관련된 내용과, 두 번째로는 해시 테이블과 콘크리트 해시 맵의 차이점을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변 객체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불변 객체가 어떤 건지 봐보겠습니다. 불변 객체란 재할당은 가능하지만 한번 할당하면 내부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는 객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이제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점 하나와 단점 하나를 보자면은, 불변 객체는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동기화 처리 없이 객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매번 객체가 새로 생성되기 때문에 메모리 누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답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그렇다면은 자바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불변 객체가 있을까요? 했을 때 바로 이제 떠오르는 게 스트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대답을 하면은, 그러면 스트링은 왜 불변 객체일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 질문 초급 첫 번째에서도 이제 나왔던 질문이지만, 구글에 한번 검색해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불변 객체로 설계가 되어 있을지 그걸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new 스트링과 리터럴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것도 정리된 거를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점점으로 선언한 방식을 리터럴 이용한 방식이라고 하고, new 연산자를 이용한 방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new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매번 바로 힙 영역에 객체가 생성되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 만약에 똑같은 값이 있는 객체를 인스턴스화 하더라도 새로운 객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메모리 낭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리터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스트링 컨스턴트 풀이라는 영역에서 존재를 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선언하고 다른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ABCD를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이 풀 영역에 존재하면은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적으로 우수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한 방식의 차이점과 장점, 단점 이런 부분을 정리해 가면은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리플렉션과 자바 다이나믹 프로시는 무엇인가, 약간 생소할 수도 있고 실무에서 잘 안 써봤을 수도 있는데, 이 질문을 넣은 이유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제 구현을 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기술을 자바에서 뽑자면은 저는 리플렉션과 자바 다이나믹 프록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바 스프링 개발자라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하여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리플렉션과 자바 다이나믹 프록시는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구글에 한번 검색해보고 각각의 이게 어떤 건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바의 GC는 어떻게 동작하는가? 어떻게 동작이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 가야 되는지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자바의 GC는 JVM 메모리에서 10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10 영역은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가야 되는 부분은 자바의 GC는 크게 뭐 마이너 GC, 메이저 GC, 풀 GC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경우에 일어나는지 뭐 0 영역에서는 어떤 GC가 일어나고 올드 영역에서는 어떤 GC가 일어나고 이걸 키워드로 이제 공부를 해 가서 이런 경우엔 이런 GC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그렇다면은 자바 GC 알고리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같이 봐보면은 이제 시리얼 GC, 패러드 GC, 패러드 올드 GC, CMS GC, T1 GC 이렇게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고 이거를 이제 각각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후에 면접관 분이 먼저 물어보기 전에 저가 했던 프로젝트 또는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는 이 중에서 뭐 지원 GC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한 이유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 장점이 저의 서비스에 더 맞다고 생각하여 적용을 했습니다. 또는 기존에 뭐 패럴드 GC였는데 GC 튜닝을 하기 위해 패럴드 GC와 T1 GC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적용을 각각 똑같은 서비스에 적용을 해보고 모니터링을 했을 때 T1 GC가 더 성능이 좋은 거를 좋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T1 GC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리 있게 대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C 알고리즘 뭐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네릭이란 무엇이고 왜 사용을 하는가? 미리 정의한 내용을 같이 봐보겠습니다. 같이 봐보면요. 제네릭을 지원하기 이전에는 컬렉션에서 객체를 꺼낼 때마다 형번환을 해야 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개발자가 일일이 형번환을 하게 되고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장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네릭을 사용했을 때 보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보완이 될 수 있냐면은 밑에 같이 봐보면은 자바 5 이전에는 실수로 엉뚱한 타입의 객체를 넣어두면 런타임에 형번한 오류가 나는 문제가 있었고 제네릭을 사용하면 컬렉션이 담을 수 있는 타입을 컴파일러에서 알려준다. 런타임에 가기 전에 컴파일러에서 그 오류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네릭을 사용했을 때 저는 이 정도만 대답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자바 질문 리스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 이제 세 번째 시리즈에는 좀 더 심화된 질문을 위주로 구성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바 기술 질문이 맞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자 인큐입니다. 오랜만에 기술 질문 주제로 돌아와 봤습니다. 오늘은 탑티어 서비스에서 신입 주니어 개발자 DB 기술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인덱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시청 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덱스고요. 처음에 그러면 인덱스란 무엇인가? 되게 대표적인 질문이면서 자주 이제 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본다면 인덱스란 추가적인 쓰기 작업과 저장 공간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테이블에서 컴퍼니 아이디 10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조회를 하고 싶었을 때 이 테이블 모든 데이터를 조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 테이블에서 10이라는 컴퍼니 아이디 10에 대한 이 테이블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조회를 하면은 더 빠르게 조회를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잠깐 같이 이제 봤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꼬리 질문식으로 그럼 인덱스의 자료 구조는 무엇인가? 이런 걸 자주 물어볼 수 있어요. 인덱스의 자료 구조는 모든 것이 비트리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대표적으로 비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의 자료 구조, 비트리 구조. 그럼 비트리에 대한 특징은 무엇인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트리의 이제 특징과 구조는 비트리는 이진트리에서 발전되어 모든 리프 노드들이 같은 레벨을 가질 수 있도록 자동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트리입니다. 그리고 정렬을 순서를 보장을 합니다. 뭐 데이터가 추가됐거나 삭제됐을 때 이 데이터의 값이 뭐 1부터 10이라면 1부터 10을 순서를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부적으로 뭐 인덱스의 자료 구조는 여러 개가 있지만 제일 보편적인 것을 비트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비트리 자료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고, 그렇다면은 검색 동작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덱스 테이블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검색 방식과 비트리 자료 구조의 검색 방식이 동일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1단계, 인덱스 테이블에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요. 저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만약에 브랜치 블록의 가장 왼쪽 값이 찾고자 하는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왼쪽 포인트로, 이 말은 여기에서 찾고자 하는 값이 이 50보다 더 작으면 왼쪽 브랜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 찾고자 하는 값이 브랜치 블록의 값 사이 존재를 하면 가운데 포인트로 이동을 합니다. 저희가 찾고자 하는 값이 11에서 40 사이에 있다면 이제 가운데 포인트로 이제 내려가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찾고자 하는 값이 40보다 크면 오른쪽 블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이진트리 탐색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의 이제 구조는 또 루트 블락, 브랜치 블락, 리프 블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리프 블락인 경우에 양방향 인기를 가지고 있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검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작 방식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인덱스가 수정 삭제가 많이 일어나는 테이블에 맞지 않는 이유. 저희가 면접에 가면은 인덱스를 생성하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질문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인덱스가 수정 삭제가 많이 일어나는 테이블에 맞지 않는 이유는, 인덱스는 또 다른 기존 테이블에 인덱스 테이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검색도가 빨라집니다. 처음에 말한 인덱스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인솔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자주 일어나는 테이블의 경우에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덱스는 데이터를 삭제하더라도 사용 안 한 표시를 해주고 실제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업데이트 문을 사용해 데이터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보기에는 수정이 일어난 것 같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삭제를 한 후에 다시 인서트를 해주는 로직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자주 일어나는 테이블에는 오히려 인덱스 테이블이 원래
테이블의 크기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자주 수정 삭제가 일어나는 테이블이 맞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인덱스 테이블도 결국엔 일정의 메모리를 할당받아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런 빈번한 인서트와 삭제를 통해서 테이블의 크기가 커지면은 기존 테이블보다 더 커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제 이거를 결론을 지으면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덱스를 생성을 하는 칼럼 중에 칼럼에도 이제 수정 삭제가 자주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인덱스를 걸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비트리 자료 구조와 함께 엮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리 특징 중에는 정렬을 순서를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특정 칼럼에 인덱스를 걸었지만 그 칼럼이 계속 빈번하게 수정 작업이 일어난다면은 수정 작업이 일어날 때마다 그 정렬된 순서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던 리프 값이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정렬을 맞추기 위한 가정의 리소스를 잡아먹기 때문에 수정이 자주 일어나는 칼럼에는 인덱스를 생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다기보다는 비효율적이고 효율이 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덱스의 자료 구조가 어떤 것이고 인덱스의 특징을 자료 구조와 엮어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기술 관련된, 기술 면접 관련된 내용들 많이 못 올렸는데요. 다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이고, 유튜브에 신혼여행 영상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자 인큐입니다. 오늘은 탑티어 서비스 회사에서 신입 또는 주니어 개발자에게 자주 물어보는 스프링 기술 질문 리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많은 질문 리스트 중에 이제 일부를 정리해 봤고요. 같이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왜 생긴 것인가? 처음부터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건 아니고요. 초기에는 이제 서버 사이드 처리를 직접 개발자들이 뭐 스레드, 토ken 연결들을 해왔지만 이런 개발 과정에서 편함을 느꼈고, 이런 개발 표준을 잡은 것을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많은 스펙을 담았고 개발자들은 그 스펙을 구현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블릿 JSP입니다. 그러나 이 구현 방법 또한 여러 방법으로 나뉘게 되고 개발자들은 정형화, 표준화된 방법을 찾기 시작하게 되어 프레임워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EJB를 사용을 했지만 분산 환경 처리에 특화된 EJB는 너무 무거운 데다 불편한 점이 많아 이 부분의 불편함을 개선을 하고자 나온 경량화된 자바 엔터프라이즈용 프레임워크인 스프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프레임워크가 나온다는 것은 기존의 불편함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이제 노력을 통해 나온 이제 결과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좀 더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을 하고 개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스프링 DI입니다. 스프링 DI는 제어의 역행으로 특정 객체에 필요한 다른 객체를 외부에서 결정해서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스프링 IOC에서 관리하는 빈들을 저희가 이 빈을 객체를 주입한다고 오노테이션 오토와이드 같은 오노테이션을 선언을 해놓은 곳에 그 정보를 참고를 해가지고 스프링 IOC가 객체 연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객체 주입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크게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던 오노테이션 오토와이드 방식
타스크로 객체 주입을 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세터 주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성자 방식입니다. 요새는 annotation auto-wide보단 생성자 방식으로 객체 주입을 하는 것을 더 공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생성자 방식의 이점은 무엇이기에 이런 공고를 하고 있는지 봐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글에 생성자 방식의 주입을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많은 장점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일 이제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봐본다면은 스프링 순환 참조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이제 봐본다면은 생성자를 통한 의존성 주입의 장점은 객체 생성 시점에서 순환 참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앱 구동 단계에서 오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컨테이너가 빈을 생성한 시점에서 객체 생성에 사이클 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노테이션 오토와이어드, 오노테이션 리소스, 오노테이션 인젝트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세 가지 모두 의존 관계를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오노테이션입니다. 자세히 봤을 때는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오노테이션 오토와이어드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자바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이고요. 오노테이션 오토와이드와 인젝트 같은 경우에는 타입에 맞춰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리소스는 이름에 맞춰 연결을 해줍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가야 될 점들은 저희가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오노테이션 오토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의 의존적인 이제 방식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당장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통해 개발을 하고 있을 때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거를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전환을 했을 때 스프링에 의존된 이 방식은 나중에 큰 이제 작업들을 가져올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스프링 MVC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이거는 잘 정의된 블로그가 있어서 같이 봐보겠습니다. MVC라 하면은 이제 크게 모델, 뷰, 컨트롤러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같이 봐본다면은, 첫 번째, 저희가 요청을 날려서 리퀘스트를 날린다면은 제일 처음 필터에 거치게 됩니다. 그 후 디스패처 서블릿을 거치게 되고, 다음으로는 핸들러 매핑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검색 요청을 통해 이제 필요한 컨트롤러의 정보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를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핸들러 인터셉터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가게 됩니다. 그 후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서비스 레파지토리 DB 이런 순으로 실행이 됩니다.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이제 설정한 뷰 리저브에 맞춰서 뷰 렌더링을 한 후에 결과값을 레스폰스를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사이클에 대해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그러면 필터와 인터셉트의 차이점은 뭐냐? 인터셉터와 AOP의 차이점은 뭐냐? 이걸 봤을 때 이거에서 봤듯이 일단 큰 차이점은 실행의 순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 같은 경우에는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실행이 되고 있으며, 인터셉트는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에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어떤 경우에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 봤을 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인코딩 변환 처리, 이제 시큐어 코딩을 코딩과 관련된 XS 방어 등의 요청에 대한 처리에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터셉트 같은 경우는 로그인 처리, 권한 체크 등에서 사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더 도움이 되는 면접 기술 질문을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자 인큐입니다. 오늘은 기술 면접 중에서
웹에서 HTTP를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술 면접을 보면서 자바, 스프링, DB에 대한 질문 준비는 열심히 하지만 은근 웹에 관련된 기술 면접 준비는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스프링에 대한 질문들은 잘 대답을 하지만 HTTP의 이제 메소드나 상태 코드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백엔드 개발자로 API 개발을 한다면은 HTTP 프로토콜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며 기술 면접에 자주 나온 단골 질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하게 됐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1번부터 7번 7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REST API란 무엇인가? REST API의 정의는 웹상에서 사용되는 여러 리소스를 HTTP URL로 표현을 하고 해당 리소스에 대한 행위를 HTTP 메소드로 정의해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API 개발 시 URL의 표현을 동사보다는 명사를 사용하고 이런 표현식을 지킴으로써 API URL을 보고 이게 어떤 용도의 API인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가독성을 높여서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 API 행위가 조회를 하는 것인지 삭제를 하는 것인지 생성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HTTP 메소드를 통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REST API를 RESTful 규약을 지켜서 개발하는 것을 REST API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규약 중에 셀프 디스크립티브와 헤이토스 등이 있습니다. REST API 설계를 할 때 URL에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명사를 사용하는 등의 REST API 디자인 가이드도 있습니다. API 개발을 하면서 주의를 하거나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에 나온 셀프 디스크립티브와 헤이토스, REST API 디자인 가이드를 찾아보고 이 중에서 규약을 지키려 노력을 해보고 여기서 지킨 부분과 고려한 점과 신경 쓴 부분을 REST API를 설명을 할 때 예시로 같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제 면접관이 직접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직접 먼저 이 REST API의 규격을 지키기 위해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썼고 나는 API 개발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썼다는 것을 REST API를 설명을 하면서 예시로 실제 사용한 상황과 예시를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에 언급됐었던 HTTP 메소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HTTP 메소드는 get, post, put, delete, head, options, fetch, connect 이런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메소드에 대한 용도는 이 정리된 영상의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메소드에 대해서 모두 대답을 한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꼬리 물기식의 추가 질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풋과 패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들을 수 있는데요. 풋과 패치의 차이점은 풋은 전체 데이터를 갱신을 하고 패치는 일부 데이터를 갱신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get과 post의 차이점은 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고 실제 면접에서 HTTP 메소드에 대해서 모두 말해봐라 이런 것보다는 이런 비교식의 질문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풋과 패치의 차이점을 말한다면 또 추가적으로 패치의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냐 또는 제이슨 패치 방식과 제이슨 머지 패치 방식의 차이점을 아냐 이런 질문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제 차이점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이슨 머지 패치 방식이 제이슨 패치 방식보다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위에 얘기한 것 같이 이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포인트는
이 둘에 대한 이제 특징을 말함과 동시에 실제 이런 제이스 머지 패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어떤 경우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실제로도 이 방식이 더 간단하고 편했다. 실제 사용한 예시를 같이 말해주면은 더 좋습니다. 실제 저도 제이슨 패치 방식보다는 제이슨 머지 패치 방식이 더 편해서 제이슨 머지 패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HTTP 스테이스 코드입니다. 크게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400번대, 500번대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에 해당되는 이제 각각의 특징은 한번 이 영상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자주 봤던 코드들이 있습니다. 200번대 코드. 요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201번대. 요청이 성공적이었으며 결과로 새로운 리소스가 생성되었을 때. 400번대. 저희가 리퀘스트를 날렸는데 그 파라미터에 문제가 있었을 때. 403번대. 권한이 없는 경우에 이런 스테이스 코드를 많이 접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간단한 저의 개인적인 팁은 면접이 잡혀서 급하게 스테이스 코드의 종류별로 외우기보다는 실제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왔지만 세부적으로 100번대는 어떤 게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다면은 이제 여러 스테이스 코드 값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급하게 외우기보다는 개발을 하면서 자주 접하는 스테이스 코드를 관심을 가지고 이 스테이스 코드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자주 접하는 200번대, 201번, 400번, 403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HTTP와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HTTPS입니다. 그렇다면 HTTPS가 왜 나왔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텐데요. 그 이유는 HTTP에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문, 암호화하지 않은 통신이기 때문에 도청이 가능합니다. 통신 상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위장이 가능합니다. 완전성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변조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약점 때문에 HTTPS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HTTPS는 무엇인지 같이 봐보겠습니다. SSL 시큐어 소켓 레이어 프로토콜과 HTTP 프로토콜의 조합을 통해 HTTP 통신 내용을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HTTP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기 위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질문에 대한 포인트는 만약에 HTTPS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은 HTTPS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왜 HTTPS가 필요한지 HTTP의 약점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좋습니다. HTTPS를 보면서 SSL 계층 이제 얘기도 나왔는데요. SSL 계층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봐보면은 SSL 계층의 정의는 인터넷 상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인터넷 암호화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SSL은 밑에 이미지와 같이 보안 계층으로 응용 계층과 종성 계층 사이에 속해 있습니다.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웹 기술 면접에서 ATP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자 인큐TV입니다. 오늘은 자바 기술 면접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운영하는 카톡 그룹방에서 공유해주신 자바 기술 면접 관련된 링크가 있는데 내용이 좋아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도 공유해주고 싶어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프랩이라는 곳에서 정리한 자바 백엔드 기술 면접 대비하기에 대한 컨텐츠이고 이제 서론은 넘어가고 내용을 봐보면은 대략 7개에서 8개 정도의 질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만 본다면은 다른 기술 면접 리스트와 별 차이가 없지만 내용을 펼쳐봤을 때 이 질문에 대한 검색 키워드와 잘못된 답변을 할 수 있는 케이스, 또 답변을 했을 때 대한 나올 수 있는 예상 꼬리 질문 이런 내용들이 같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너무 좋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자바의 내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꼬리 질문을 타다 보면은 운영체제 등 여러 저희 CS에 관련된 전산지식과 관련된 내용들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바 공부를 한 번 정도 하신 분이 이제 자바의 지식을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보고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모든 질문을 다 같이 다루지는 않고요. 일부 몇 개의 질문만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링 빌더와 버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되게 익숙한 질문입니다. 제가 전에 올린 자바 기술 면접 1편에서도 나왔던 질문이고 같이 봐보면은 검색 키워드는 동기화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말했을 때도 이 둘의 차이점을 물어본다는 것은 의도가 동기화의 여부, 스레드 세이프 하냐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면접에서 대답을 잘 했다면은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동기화가 걸려 있으면 느린 것일까요? 동기화가 걸렸을 때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동기화가 걸렸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을 찾아보고 정리를 해보신다면은 저 질문에 대해 대답을 잘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미지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지만 하나의 자원에서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을 했고 1번 스레드가 먼저 접근을 했다면은 싱크로나이즈로 동기화를 걸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넘어와서 싱글 스레드로 접근한다는 가정하에 스트링 빌더와 버퍼의 성능 차이점은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스트링 빌더는 동기화 보장이 되지 않고 스트링 버퍼는 동기화 보장이 됩니다. 이것만 알더라도 누가 더 좀 더 빠를까라는 예측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궁금해서 전에 학생 때 공부를 할 때 돌려봤었는데요. 그때 경험으로는 스트링 빌더가 좀 더 빨랐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재미로 실제로 뭐가 더 속도가 빠른지 한번 코드에서 여러분들도 돌려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실제 스트링 빌더와 버퍼를 코드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는 것과 같이 스트링 버퍼에서 제공해주는 메소드에는 싱크로나이즈가 선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링 빌더를 같이 봐볼까요? 보시는 것과 같이 아까 버퍼와 다르게 싱크로나이즈 선언이 안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링 빌더는 동기화 보장이 되지 않고 스트링 버퍼는 동기화 보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실무에서 또는
코딩을 하면서 자주 쓰는 코드를 이렇게 내부를 분석을 해보는 것도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이트에서 꼬리 물기식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은 대부분 코드를 만약에 까보신 분은 대답을 잘 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out.print, 저희가 인강에서도 많이 보는 메소드고 실제로 많이 쓰는 메소드인데 협업에서 절대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받아본다면은 키워드는 성능과 블러킹 IO가 있으며 또 여기에 싱크로나이징 키워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out.print 메소드를 직접 또 까보면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한번 코드를 같이 봐보면은 들어왔을 때 new line이라는 메소드를 또 타고 있고 new line이라는 메소드에 들어왔을 때 내부에 싱크로나이즈가 선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기화 여부에 대해서 내가 개념을 알고 있다면은 이런 메소드 안에 싱크로나이즈가 선언이 되어 있는 걸 자주 썼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프린트LN은 이렇게 싱크로나이즈가 선언이 되어 있다는 것만 같이 봐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레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스레드는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스레드를 많이 쓰면 좋은 것이 아닌가요? 좋은 게 아니라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꼭 한정된 게 아니라 어떤 기술이나 그런 것을 쓸 때는 꼭 장단점을 알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레드를 동시에 여러 개를 띄웠을 때 단점은 메모리 양이겠죠.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스레드를 동시에 사용을 하면은 만약에 10개의 스레드를 띄웠지만 실제 사용하는 게 3개라면은 7개의 스레드는 놀고 있는 것이고 메모리 낭비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면에서 컨텍스트 스위칭과 또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이 자바에서 시작해서 운영체제로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내가 운영체제 관련된 공부를 꼼꼼하게 했다면 대답이 어느 정도 가능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스레드와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개념적인 부분만 공부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건 CS 개념을 정리를 하실 때 이런 한 줄, 간단 이런 것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정리를 좀 꼼꼼히 하면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아까의 질문은 대답을 잘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정리한 내용들이고요. 프로세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스레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니까 나중에 저 질문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갔었습니다. 그리고 더 넘어와 프로세스 대신 멀티스레드를 사용한 이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아까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 같이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제 기덥 사이트나 노션 사이트를 공유를 요청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면접 부트캠프에서 사용할 자료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공유는 어렵고 화면을 통해서 한번 타이핑을 해보시면은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영체제에서 나오는 스레드, 프로세스, 컨텐츠 스위치, 메모리, 운영체제 개념들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 상태였다면 이런 꼬리 물기 질문도
답변을 잘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꼬리 물기 질문을 통해서 운영체제 이런 언급을 해드린 이유는 우리가 공부하는 자바가 자바 언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 자료구조 이런 전반적인 CS 지식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0이 들어있는 변수에 10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을 해서 플러스 연산을 하면 우리가 예상과 다르게 10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예제 코드를 같이 봐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한번 링크는 공유 드릴 테니 같이 들어가셔서 봐보시고 이 내용과 관련된 샘플 코드를 같이 봐보겠습니다. 테스트 코드로 지금 10개의 스레드를 세팅을 하고 총 100번을 플러스 인크리먼트 하는 코드입니다. 만약 처음에 싱글 스레드 환경에서 돌렸을 때는 500번을 돌렸을 때는 예상하는 카운트의 값이 500으로 나와서 테스트 코드가 성공을 할 텐데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돌려봤고요. 같이 봐보면 정상적으로 성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10개 스레드로 동시에 돌렸을 때 아마 상황이 궁금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면은 100, 100이 나오고 테스트가 통과가 되어야 될 텐데요.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상하는 값은 100이 나오고 결과값은 99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하나의 자원에 접근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값이 다르게 된 것이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 질문에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안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받기 위해서는 동시에 스레드에 접근을 했을 때 동기화 여부를 보장을 해줘야 저희가 원하는 결과값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기화 여부가 보장되도록 한다면은 잠시만요. 증가시키는 메소드의 싱크로나이즈를 선언을 해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같이 봐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테스트 코드가 정상적으로 성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요청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안정적으로 원하는 값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동기화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의 이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 코드로 같이 봐봤고요. 여기서 지금 다루지 않은 내용들은 한번 들어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바에서 동시성과 관련된 예어거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동시성과 관련된 키워드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싱크로나이즈, 볼로테일,
아토믹 이 세 가지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내용을 다루진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 이제 반응을 보고 여러분들이 더 이제 원하시면은 다루지 않았던 내용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보면서 떠올렸던 책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책을 추천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바 성능 튜닝 이야기고요. 이 내용을 아마 읽어봤다면은 여기에 나오는 스트링 빌더와 시대적 아웃 프린트, 어레이 리스트 이런 내용들을 잘 답변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펙티브 자바입니다. 이 책을 만약에 읽어보셨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퀄스, C코드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펙티브 자바 책이 생각이 났고 여러분한테 공유드리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직녀라도 이펙티브 자바 책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봐야 된다면 자바 성능 튜닝 이야기 책을 먼저 봐줬으면 좋겠고 이펙티브 자바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됐을 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